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가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걸까? 이거를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 혹은 멀티버스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불러요. 여러분이 무한번 로또 사시잖아요. 그럼 수없이 1등에 당첨됩니다. 우주가 정말 무한대라면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어딘가 있고요. 그 행성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자역학적인 다중우주가 진실일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오늘은 물리학자도 답답하게 만든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음모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과학에 관련된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요. 제게 음모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은 당연히 지구 평평론인 것 같습니다. 지구의 깊숙한 내부에 커다란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명도 있고 공룡도 살고 있고 그런 음모론도 있고요. 그리고 달 착륙은 거짓말이다 라는 음모론은 너무나도 유명한 음모론인 것 같아요. 외계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를 방문한 외계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정부가 꽁꽁 숨기고 비밀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음모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음모론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고 생각해요. 1번,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쉽게 인식해서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렌즈는 정말 복잡한데 우리 인간이 그걸 설계한 거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인간의 눈도 있죠. 그럼 카메라와 인간의 눈을 비교하면서 카메라를 인간이 만들어내고 설계했다면 인간의 눈도 누군가가 설계한 거다라는 설명이 사실 너무나도 직관적이잖아요. 한편 또 지구 평평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둥근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지구가 둥글다는 걸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땅은 항상 평평해 보입니다. 땅이 이렇게 둥근 모습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우리의 경험을 이용해서 1번,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맞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음모로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구는 평평해요.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지구가 둥근 모습의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음모를 믿는 사람들의 논리는 어떻게 될까요? 봐라, 지구가 평평하지 않느냐. 지구가 둥근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집단이 고의적으로 지구가 평평하다는 진실을 숨기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음모론을 이용을 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인터넷, 유튜브, 이런 SNS 같은 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음모론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주로 그분들과 소통합니다. 이런 걸 사회과학에서는 메아리 방 효과라고 불러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또 나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메아리방, 에코체인버라고 하죠. 그 안에 갇혀 있으면서 서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하는 이런 미케니즘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 평평론이 사실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이용을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잰 유명한 그리스 과학자가 에라토스테네스죠. 이분이 어떻게 지구의 반지름을 쟀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막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막대에서 보니까 해가 이 위에 떠 있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막대의 그림자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런데 막대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는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막대의 그림자가 만들어지죠. 여기는 그림자가 없고 다른 위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지구의 반지름을 잴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실제 지구의 반지름 측정한 사람이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언뜻 이걸 들으면 그렇듯하죠. 아무런 의심할 게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번 조심해서 생각해 보세요. 둥근 지구가 아니어도 지역마다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구가 평평합니다. 그런데 막대가 여기 있어요. 해가 여기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없죠. 그런데 해가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높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가면 어떤가요? 막대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위치에 따라 막대 그림자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에라토스테네스는 둥근 지구를 가정해서 막대 그림자가 없는 곳과 있는 곳, 그 두 지점 사이의 거리와 막대 그림자의 각도를 측정해서 둥근 지구의 반지름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구가 평평해도 여기선 그림자가 없고 해가 여기 있으면 여기는 그림자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평평한 지구를 가정해서 뭘 계산할 수 있게 되면 땅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똑같은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방식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여럿일 수도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확히 그 방법으로 지구 평평론자들은 왜 위치마다, 지역마다 막대의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지는지를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을 하시기를 정말 당부드려요. 자, 둥근 지구가 맞죠. 맞다는 건 쉽게 일상에서도 계산을 통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막대도 필요 없고요. 에라토스테네스처럼 멀리 있는 두 지역으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칠 때 자주 내는 연습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구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 둥급니다. 그런데 제가 둥근 지구에서 이렇게 제가 키예요, 얘가. 제가 누웠어요. 누워서 보면 해가 질 때 그 순간이 있겠죠. 그때 스톱워치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해 윗면이 수평선 아래로 사라지자마자 일어서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키가 땅으로부터 조금 위죠. 약간 높아지니까 높은 데서 보면 해가 누워서 봤을 때는 해가 졌는데 일어나서 보면 잠깐 동안은 여전히 해의 윗면이 보입니다. 일어나서 봤을 때 해가 지는 순간에 또다시 두 번째 스톱워치를 눌러요. 그러면 이 두 시점의 시간차를 이용하고 여러분의 눈높이가 땅으로부터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 수치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는 생략하고요. 이 방법으로 해보시면 사실 이게 생각보다 시간차가 꽤 나요. 제가 알기로 한 6초인가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키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해요. 누워서 해가 지는 걸 보자마자 일어서세요. 그럼 해가 한동안은 잠깐은 보여요, 또. 그리고 해가 정말로 수평선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까지의 시간을 재세요. 그게 몇 초 정도 돼서 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면 여러분이 누워서 해지는 거 한번 보고 일어나서 해지는 거 한번 보면 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지구의 반지름을 여러분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유명한 음모론이죠. 인류는 달에 간 적이 없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성조기, 미국의 국기가 펄럭일 리가 없잖아요. 달에는 공기가 없으니까.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설명이 있죠. 가만히 두면 공기가 없으니까 성조기가 그냥 축 아래로 쳐져 있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멋있어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성조기를 갖고 갈 때 여기서 깃대가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성조기를 설치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막대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마치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당연히 이것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면 물체의 그림자가 각도가 좀 다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달의 표면이 이렇게 판판하지 않고 구불구불하다는 것,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명 장치를 이용했을 수 있다는 것, 우주선에서 반사되는 빛의 각도가 우주선의 부분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달 탐사를 정말로 했다는 증거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달 탐사가 모두 거짓이다 라는 걸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사실 달에 갔다 온 우주인이 이미 12명이에요. 그리고 달에 착륙한 사람 말고도 그때 이 달 주변을 공전하는 모선에서 일했던 분들, 그리고 나사의 어떤 관제사들, 달로 보낸 세턴5 로켓을 제작한 사람들, 당연히 12명만 달에 갔지만 12명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 관여한 사람들의 숫자는 몇천 명 이상일 겁니다. 그럼 이 몇천 명 모두를 입을 다물게 하고 거짓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몇천 명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쉬울지 아니면 실제 달에 간 것이 맞을지 생각하면 당연히 달에 실제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게 분명하죠. 달에 간 것 맞습니다. 게다가 달에서 직접 월석도 가지고 와요. 그게 지구에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리고 월석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인류가 달에 갔던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달에 토탈 리플렉터라고 불리는 장치를 두고 와요. 달에 거울 같은 거예요. 그걸 두고 오면 지구에서 레이저 불빛을 쏘잖아요. 레이저 불빛을 처음에 방출한 정확히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온 방향을 따라서 다시 빛이 되돌아가도록 만든 장치, 이걸 토탈 리플렉터라고 하는데요. 이 토탈 리플렉터가 달에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지금도 레이저 불빛을 거기에 쏴요. 레이저 불빛이 갔다가 오는 시간을 잴 수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재고 빛의 속도를 아니까 레이저 불빛을 보낸 위치에서 토탈 리플렉터가 있는 달 표면까지의 거리를 굉장히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지금도 측정해요. 달까지의 거리를. 그러면 누군가가 토탈 리플렉터를 달에 두고 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고 올 우주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아까 언급은 안 했는데 또 이것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달에는 대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사진에 반짝반짝 별이 찍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너무 설명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도 카메라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주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이 함께 있잖아요. 그걸 사진을 찍으려면 사진에서 노출을 밝은 쪽에 맞춰요. 결국 조리개를 굉장히 작은 직경을 갖도록 조여서 밝은 곳에서 오는 빛의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쪽에 있는 모습은 거의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달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밝게 빛나는 우주복, 그리고 밝게 빛나는 이 달 착륙선, 그 배경으로 하늘이 있잖아요. 검은 하늘은 물론 별이 있죠. 하지만 사진을 찍으면 카메라의 조리개가 밝은 쪽에 주목하게 돼요. 어두운 쪽은 노출 시간이 짧아서 아주 희미한 별빛은 당연히 사진에 찍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인류가 달에 갔다 왔다라는 건 전혀 의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 또 유명한 음모론이 바로 외계인에 대한 음모론이죠. 51구역, 에어리어 51이라는 곳이 정말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에서 네바다주의 극비 군사기지로 알려져 있어요. 아마도 이 51구역에선 여러 가지 미군에서 미래에 이용할 어떤 신무기체계, 새로운 군사기술 같은 것을 개발하는 상당한 극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군사시설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안에 무언가 미군이 숨기고 싶어하는 비밀이 깊게 감춰져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주장 중에 하나가 바로 51구역 안에 외계인의 사체가 있고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여럿 존재하게 되는 걸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밥 라자르라는 분이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찾아보니까 밥 라자르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까라는 거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학력이 위조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 안에서 어떤 극비 군사 기밀을 취급할 정도의 권한을 갖기는 어려웠다라는 주장도 있고 해서 이분이 실제로 이 에어리어 51에서 근무했다고 치더라도 비밀에 접근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많이 생각해서 저는 이분이 한 주장을 그렇게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느끼게 되는 게 외계인이 있다는 어떤 경이로움보다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확신에 쉽게 빠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어쩌면 이분은 자기가 정말 외계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단지 이분이 주장하는 게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믿지 않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닐 거로 봐요.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외계인이 아주 먼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서 여기 재밌네 한번 가볼까? 라고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멀리서 본 지구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기 가봐야지 라고 외계인이 생각했을 리가 없고요. 또 하나, 정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외계인이라면 지구를 방문하더라도 들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들켰다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리고 싶었겠죠. 자신들의 존재를 인간에게 알리고 싶었다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지구에 등장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일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커다란 우주인이 보낸 비행 접시가 착륙했다. 그러면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존재를 알려줄 수 있잖아요. 자기들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렴풋한 이상한 방식으로 지구에 왔을 리가 없고요. 자기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정말로 지구에 올 정도라면 엄청나게 뛰어난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방법을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UFO는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자 입장에서 굉장히 재밌는 주장들이에요. 먼저, 우주가 과연 어떤 실제일까? 우주의 실체적 진실은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프랙탈 우주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체는 맞아요. 뭐냐면 우주의 거대 구조를 물리학자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표현한 아마 이미지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균일하지 않고요. 마치 거미줄 같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구조 자체가 프랙탈과 비슷하다라는 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홍채의 사진을 찍으면 그게 굉장히 성운하고 비슷하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주의 이 거대 구조의 사진과 인간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를 두 사진을 놓고 보면 둘이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재밌는 유사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주장도 있냐 하면 우주의 거대 구조가 우리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와 비슷하다라는 걸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약적인 사고를 진행시켜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 커다란 우주가 어쩌면 이 우주 크기의 어떤 뇌의 내부를 보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주가 거대한 뇌다라는 주장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거대한 뇌 안에서 정보 처리가 일어나려면 아무리 빨라도 빛의 속도잖아요. 근데 빛의 속도로 가면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가 수백억 년이 걸립니다. 그럼 수백억 년 동안 시간이 지나야 뇌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정보를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 생각에 우주 전체는 1 더하기 1이 2다 라는 계산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진장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아주 비효율적인 뇌라고 생각하죠. 제 주장은 이게 그럴 리 없다. 우주가 거대한 뇌라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사람들은 비슷한 걸 보면은 자꾸 패턴을 보려고 해요. 아마 여러분들 사진 찾아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화성에 사람 얼굴 닮은 그 이미지가 찍혀서 사람들이 막 흥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이 사람의 어쩌면 어떤 인간을 닮은 외계인이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주장도 있었고.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재밌게도 비슷한 걸 보면서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모습을 떠올리는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다들 경험하시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떠 있는 걸 갖고 우리는 가끔 강아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곰인형이다, 어떨 때는 뭐라고 할까요? 우주선이다, 그런 것처럼 그냥 어렴풋한 구름의 모습만으로도 온갖 패턴을 떠올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당연히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의 연결 구조와 우주의 거대 구조 사이가 일견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사성을 넘어서 우주 전체가 거대한 뇌다 라는 주장으로 비약하는 건 저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해요. 흥미로운 유사성이 또 있어요. 전에는 제가 알고 있던 유사성 중에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가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 안에 들어있는 별의 숫자도 과거에는 1000억 개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우주 전체에는 은하의 숫자도 과거에는 1000억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1000억이라는 숫자가 3번 연달아 등장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죠. 근데 이것도 거의 우연의 일치입니다. 숫자가 변해서 요즘은 제가 알기로 우리 우주 안에 들어있는 은하의 숫자를 과거에는 1000억 개라고 하다가 요즘은 2조 개까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거에 있었던 우연의 일치지, 우리 뇌의 신경세포가 우리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와 같고 우리 우주 전체에 있는 은하의 숫자와 같은 건 그냥 우연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여요. 지금은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거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살고 있는 거다
라는 주장도 있죠.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사실 고전역학이 아니라 양자역학입니다. 그럼 이 우주를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입자의 수보다 더 많은 큐비트의 숫자를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자 컴퓨터를 작동시키려면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원자보다 더 많은 계산 단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거대한 양자 컴퓨터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우리 우주 안에 있는 원자의 수보다 더 많은 크기를 갖고 있는 양자 큐빗을 우리는 구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런 의미에선 우주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리는 없다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전에 궤도님이 법물리에 오셨을 때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우주 전체에 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영역만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고 도달하는 정보가 빛의 속도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속도가 유한한 이유가 바로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재미있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하면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도 블랙홀 둘이 함께 있는 그 이미지를 며칠 전에도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뮬레이션으로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멀리 있는 블랙홀도 시뮬레이션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우주의 아무리 먼 곳에서 발생하는 현상도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서 계산이 되고 있어야만 해요. 왜? 인류가 어쩌면 그걸 발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주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그 추정이 있어요. 우주 전체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필요한 큐빗의 숫자가 이 정도 돼야 한다. 그 큐빗을 구현하려면 최소한 몇 개 이상의 원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 원자의 숫자가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원자의 수보다 더 크다. 원자가 요거밖에 없는데 훨씬 더 많은 원자가 있어야만 우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주의 과연 실체가 무엇일까 이야기할 때 이 얘기가 현재 굉장히 흥미로운 주장이에요. 다중우주 얘기입니다. 우리 우주가 아닌 다른 우주가 동시에 현재 존재하는 걸까? 이거를 다중우주 혹은 평행우주 혹은 멀티버스 이렇게 비슷한 개념으로 불러요.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게 우주가 정말 무한한 크기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한이 정말 무한대입니다. 그냥 우주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개수가 무한대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를 무한 번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당연히 로또에 당첨됩니다. 이 무한한 크기의 우주가 있다라는 것에서 내릴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주장이 뭐냐면 이렇게 무한한 크기의 우주라면 지금 우리 태양계에 있는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랑 똑같이 생긴 행성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할 확률이 0이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더 확장해 보세요.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행성에 저와 똑같은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가능한 거죠.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정말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우주에 있는 또 다른 저도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확률이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확률이 0은 아니겠지만 거의 뭐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상상이죠. 무한대라는 게 정말로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무한번 로또 사시잖아요. 그럼 수없이 1등에 당첨됩니다. 우주가 정말 무한대라면 지구와 똑같은 행성이 어딘가 있고요. 그 행성에 저랑 똑같은 사람이 거기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다른 다중우주도 있어요.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다중우주입니다.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는 어떤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우주가 나뉜다
라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현재 물리학에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다중우주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이론적인 상상이지 맞는 거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양자역학적인 평행우주 혹은 양자역학적인 다중우주는 굉장히 묘해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입자의 양자 상태를 파동함수라는 특정한 수학적인 도구로 기술합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는 순간에 파동함수가 급격히 다른 파동함수로 변하게 돼요. 이걸 파동함수의 붕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파동함수의 붕괴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선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에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양자역학적 평행우주, 양자역학적 다중우주에서는 파동함수의 붕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파동함수가 붕괴하지 않는 양자역학을 생각하면 양자역학의 다중우주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 양자역학의 다중우주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어떤 양자역학적인 상태가 진행하다가 측정의 순간에 이 길로 접어든다는 게 아니고요. 측정을 하든 말든 양자역학적인 이 세상은 계속 이 가능성이 동시에 펼쳐지는 그런 다중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중우주라고 할지 평행우주라고 할지 잠깐 망설이다가 다중우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에서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뭐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다른 추상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긴 한데요. 제가 평행우주가 아니라 다중우주라고 생각해서 다중우주라고 말씀을 드릴 때 또 다른 우주에서는 거기선 제가 평행우주, 다중우주 고민하다가 평행우주라고 얘기한 또 다른 나도 지금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게 양자역학적 다중우주의 개념입니다. 근데 과연 양자역학의 파동함수가 붕괴하는 걸까? 붕괴하지 않는 걸까? 그것조차도 현대 물리학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다중우주가 진실일 가능성은 아직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우주의 실체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생각, 과학자의 생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랙탈 우주, 우주 전체가 거대한 뇌다.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우주, 우리는 시뮬레이션 안에서 살고 있다. 세 번째가 다중우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프랙탈 우주론에서 우주 전체가 거대한 뇌다. 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산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셋 중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다중우주라고 생각해요. 특히 양자역학적 다중우주의 가능성은 많은 물리학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의 표준 해석은 파동함수의 붕괴를 가정하는데 파동함수의 붕괴가 너무나도 이상한 과정이라고 많은 물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동함수의 붕괴가 없는 양자역학적 다중우주의 가능성에 제 생각엔 점점 더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게 맞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양자역학적 다중우주는 어떤 방식으로도 실험으로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어서 아직은 이론적인 상상의 수준이지 과학자들이 이게 맞는 거다라고 합의했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 고맙습니다.